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이 4월 25일 찬란한 봄날인데 초록이 올라오고 너무 기분이 좋죠. 날씨도 좋고. 자, 오늘은 7장 준지도학습과 전이학습을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6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돌이켜보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황에서의 학습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학습 훈련 집합에 들어있는 샘플이 다 레이블링이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레이블링이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6장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비지도학습 이렇게 불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일한 과업을 푸는 거죠. 하나의 과업을 푸는 거예요. 뭐 얼굴 인식을 푼다든지 또는 필기 숫자 인식 문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과업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훈련 집합이 같은 도메인에서 수집이 됐다. 뭐 한국인 필기를 수집을 했다든지 또는 얼굴도 뭐 정면에서 찍은 얼굴로 구성되어 있는 훈련 집합이라든지 이렇게 도메인이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을 다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는 그 레이블이 있는 샘플하고 없는 샘플이 막 섞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는 영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비용 문제로 레이블링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럴 때 레이블이 없는 샘플을 버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레이블이 없는 샘플까지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좀 더 높일 것이냐. 준지도 학습의 주제예요. 준지도 학습.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그 다음에 도메인이 다른 상황도 있죠. 자, 한국 기업이 한국인들 필기로 만들어진 숫자를 잔뜩 수집을 해가지고 뭐 잘 쓰고 있어요. 성능이 꽤 높아가지고요. 뭐 은행 전표 인식이라든지 또는 우편번호 인식이라든지. 근데 그 인도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인도 사람들은 좀 필체가 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7자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4자를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랬을 때 한국이라는 도메인에서 수집한 훈련 집합 가지고 학습을 한 그런 그 제품을 인도에 갖다 그냥 쓰면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샘플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인도에 가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샘플을 수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할 건지, 아니면 한국인 대상으로 구축된 훈련 샘플로 만들어진 그 학습 모델이 있죠. 이미 학습이 된 거. 그것을 가지고 인도에서 약간만 수집한 놈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할 건지 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전이학습의 주제죠. 7장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는 거고,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인 준지도 학습 그런 알고리즘도 많고, 특히 전이학습은 굉장히 보편화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자, 이때 그 불완전한 데이터, 즉 레이블 정보가 없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천적인 성질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알고리즘이. 그럼 이 원천적인 성질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 표현학습은 이제 이런 데 도움이 되고, 그 준지도 학습하고 전이학습의
이제 토대 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표현학습하고 이제 가시화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7.1절에서는 그 표현학습의 중요성을 간단히 설명을 할 거고요. 7.2절에서는 그 딥러닝의 내부 동작 표현을 가시화하는 여러 기법들, 그 다음 3절에서는 준지도 학습, 4절에서는 전이 학습,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69만 2,688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뭐 금액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그 공약수를 구한다고 그랬을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쉽게 공약수를 알 수가 있죠. 같은 숫자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음력하고 양력이 있는데 둘 다 어떤 태양과 어떤 지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음력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력은 양력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 두 가지 다 그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기계학습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이미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공부했던 그림 1.7하고 3장에서 공부했던 그림 3-9를 다시 가져왔는데, 자, 원래 공간에 A, B, C, D 그 4개의 샘플이 있다. 선형 분류기로 분류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적절한 어떤 수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변환을 하면, 즉 표현 방식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AD가 원점 가까이 분포하고 BC가 이렇게 분포해가지고 이 표현에서는 이제 직선, 즉 선형 모델로 분류 가능하다. 뭐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 3-9는 그 우리가 NLP 다층 퍼셉트론 할 때 원래 X1, X2라는 특징 공간을 G1, G2라는 공간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훨씬 분류에 유리하게 표현을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고, 실제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른쪽이 이제 딥러닝인데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이제 특징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까지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기계학습이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MLP인데 은닉층이 뭐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돼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얕은 구조다. 그래서 2라는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특징 추출기를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밍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256 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표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얕은 구조의 신경망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해낸다. 표현을 알아내는 거죠. 좋은 표현을 자동으로. 자, 여러분한테 그 논문을 하나 추천을 하는데 Representation Learning, A Review and New Perspective라는 그 IEEE 페미의 2013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좀 길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좋다. 우리가 6장에서 이제 매니폴드 학습 해가지고 아이소맵하고 LLE하고 그 TSN이 뭐 이런 기법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원래 공간에 패턴들이 존재한다.
근데 거대한 공간 속에 실제로 패턴이 존재하는 영역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 이 작은 영역을 이제 확대해서 그냥 가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상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패턴들이 뭐 이것도 가상으로 그린 건데 어떤 이런 매니폴드를 구성을 하고 매니폴드 상에 존재를 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가상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절은 딥러닝의 내부 표현을 이해를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데, 예전에는 우리의 입력 패턴은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모니터나 이런 데다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런 그 영상 같은 것들 얼마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출력층에서도 출력 노드의 출력값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은닉층은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였다. 그리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2에 해당하는 노드가 높은 값을 가져가지고 이걸 2라는 부류다 이렇게 잘만 맞추면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내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많은 시각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관찰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은닉층, 즉 그 딥러닝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이런 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하이퍼 매개 변수들이 있죠. 그럼 그 하이퍼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우리가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 같은 게 필요한데, 그 통찰을 얻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Explaining AI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해가지고 어떤 입력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메디칼 분야 같은 경우가 특히 Explaining AI가 많이 필요한데, MRI 영상을 집어 넣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그 알츠하이머 뭐 몇 기다 이런 출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왜 내가 알츠하이머냐 이런 설명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메디칼 분야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널리 쓰이려고 그러면 의사가 MRI 사진을 놓고 환자한테 여기 이 부분이 까맣고 뭐 이렇고 뭐 이러니까 그 알츠하이머 3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듯이 인공지능 시스템도 그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익스플레이닝 기능이 되게 약하죠. 자, 그런 익스플레이닝 기능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내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커널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하면 여기 이제 특징 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 벡터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CNN이었잖아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랬을 때 이 필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은 어렵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필터 자체가 뭐 5x5 또는 뭐 11x11 어떤 이런 그
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영상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냥 그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커널을 적용을 하면 여기 이제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데, 이 특징 맵도 뭐 128 x 128이라든지 이런 어떤 포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상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냥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역투형은 좀 어렵죠. 역투형은 예를 들면 피처맵의 어떤 한 노드, 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데, 요 놈을 역투형을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누가 나를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 단순하진 않죠. 단순하진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드 하나를 지금 이제 3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노드 하나를 역투형하는 어떤 그런 기법도 있고, 피처맵 전체를 역투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도 이 중간에 있는 특징 맵의 노드를 역투형하는 방법도 있고, 최종적인 출력 벡터의 어떤 하나의 노드를 역투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필터를 가시화하는 거 보면 이게 한 예예요. 이 각각이 이제 하나하나가 필터죠. 필터인데, 이게 실제로 학습을 마치고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의 필터인데, 이게 이제 층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층에 컨볼루션 층의 필터인데, 이게 대략 보면 그 에지 디텍터예요. 에지 디텍터.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블랍 디텍터죠. 블랍.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걸 이제 자연 영상 가지고 학습을 해도 이런 패턴, 이런 어떤 필터 모양이 나오고, 또는 얼굴 영상 가지고 해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고. 자, 그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깊은 신경망 중에 앞쪽에서는 좀 일반적인, 이게 얼굴이건 뭐 자연 영상이건 아니면 MRI 영상이건 상관없이 앞쪽에서는 좀 일반적인 특징, 좀 지네릭한 어떤 피처를 추출하는 게, 그리고 추출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이학습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층은 자연 영상 가지고 학습한 놈을 얼굴 인식에 갖다 써도 잘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잘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실 때문에 전이학습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요신스키라는 분이 발표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가시화 이론을 만들고 그걸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다운받아가지고 이런 걸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이제 몇 번째 내가 컨볼루션 층을 들여다볼 건지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있죠. 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층에 가보면 그 커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이제 커널마다 특징 맵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이제 컨볼루션, 다섯 번째 컨볼루션 층에 있는 피처 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개 피처 맵을.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층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또 보여주고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2층을 보면 이게 이제 고양이가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고양이 얼굴이 있는 부분, 지금 얼굴이 이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즉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다른 영상을 입력을 하고 요 특징 맵을 관찰해 보면, 자, 이 영상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 영상 집어넣으면 이 부분, 뭐, 요 사자를 집어넣으면 요 부분, 활성화돼요. 즉, 요 특징 맵은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특징 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필터를 가시화하는 거,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얻은 특징 맵을 가시화하는 거. 그건 뭐 단순하죠.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역투형이 있는데, 역투형은 어떤 특정 노드를 활성화하는 입력 공간의 신호를 알아내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 기법은 이제 최적화를 이용한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컨볼루션을 이용한 기법이 있는데, 최적화를 이용한 기법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노드가 i라고 그러면 몇 번 층에 내 몇 번 노드를 관찰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놈을 이제 i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면 AIX를 영상 X가 입력되었을 때 i의 활성값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AIX를 맥시마이즈하는, 최대화하는 그런 영상 X를 찾아내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것도 이제 최적화 문제니까 또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내죠.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는 난수 영상을 만들어요. X제로라고 하자. 그냥 랜덤 넘버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 텔레비전 뭐 이렇게 그 방송 시간 끝나면 막 쥐쥐쥐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X0로 하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학습률을 곱해가지고 이 그라디언트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제 그 갱신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최대화 문제죠. 최대화 문제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것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좀 의미 있는 영상이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시인스키라는 분은 적절한 어떤 규제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R세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R세타가 이제 적절한 규제 기법인데 여러 가지를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기법을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그레이디언트 에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노드를 하나 딱 지정을 했을 때 그 노드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컨볼루션은 또 다른 기법인데, 입력으로 어떤 영상을 주면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어떤 한 노드를 역투형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역으로 투영을 하는 거죠. 역투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풀링을 했는데 풀링에 인버스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볼루션을 했는데 레루를 했는데 레루를 역으로 적용하고 컨볼루션을 했는데 컨볼루션을 역으로 적용하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제 그것은 여러분 논문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적용하면 결국은 입력 공간에서 이런 어떤 I 인버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어떤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 디컨브 오브 탑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디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얻은 영상이에요. 자, 이런 다양한 시각화 기법이 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xplaining AI 해가지고 지금 이 책에는 서술이 안 되어 있는 또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7.3절은 준지도 학습이고 7.4절은 이제 전위 학습인데 자, 준지도 학습이 사용하는 훈련 집합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레이블이 있는 샘플들은 x1에서 xn까지 n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y1에서 yn까지 해가지고 레이블이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고. m개의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 있는데 걔들은 xn 플러스 1부터 xn 플러스 m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자. 통상적으로 m이 n보다 훨씬 많다. 레이블링 하는 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레이블링이 돼 있는 것보다 레이블이 안 돼 있는 것이 훨씬 보통 더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MLP 이런 것들은 전부 XL과 YL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XU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XU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XL, YL만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 성능을 높여보자. 이게 이제 준지도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구조 그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은 레이블이 된 그 10개의 샘플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레이블이 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비를 만든다고 그러면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절한 어떤 결정 경계를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이 10개만 가지고는 좀 미심쩍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 녹색 점들이 잔뜩 뿌려져 있는데 이 녹색 점들이 이제 XU, 즉 레이블이 없는 샘플들이죠. 근데 이 데이터의 분포, 즉 구조를 잘 살펴보면 나름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성능이 높은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요것은 그 최적화를 해가지고 분류기를 만들었는데 대략 뭐 한 요런 정도의 그 결정 경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 즉 레이블이 안 된 샘플까지 활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분포가 돼 있죠.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기가 만들어졌고 결정 경계가 이 둘을 수직으로 가르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이 분포를 보면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결정 경계가 훨씬 성능이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류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만들어지면 거의 뭐 한 50% 정도밖에 못 맞추겠죠.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잘 활용을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해가 된 경우고 이런 경우는 크게 이득을 얻은 경우가 되겠죠. 이제 준지도 학습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 성능을 높여보자. 이게 이제 기본적 취지예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생성 모델인데 자, XL과 XU를 가지고 이때는 그 XL에 대한 YL 이 정보를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제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죠. 레이블 정보를 무시를 하고 PX를 추정을 하는 거죠. PX. X의 발생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추정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추정하는 게. 우리 그 6장 앞절에서 그 density estimation, 밀도 추정을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뭐 그 히스토그램 방법도 있고 또 그 커널 방법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발전한 가우시언을 여러 개를 이제 혼합하는 뭐 가우시언 미식초 방법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 가령 가우시언 혼합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추정을 한다.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우시언이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가우시언은 이제 자기한테 속한 샘플이 있죠. 그럼 그 샘플을 보고 이제 부류를 정해요. 부류를 정한 다음에 이제 각 부류는 또 자신한테 속한 가우시언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PX 기분 Y를 이제 추정을 해내는 거죠. 이걸 추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든 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준지도 학습에 활용을 하면 된다. 그때 말은 좋은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꽤 어렵죠. 일단 우리가 이제 가우시언 혼합을 쓴다고 그러면 데이터 자체가 가우시언에 가까운 분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우시언 혼합은 우리가 가우시언이 몇 개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몇 개인지를 아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생성 모델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겐을 공부를 했었죠. 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모델이 있어요. 생성 모델이. 이런 걸 활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이 겐을 활용한 이제 준지도 학습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XL하고 YL이 있죠. 레이블이 있는 샘플들. 그 다음에 XU라고 레이블이 없는 샘플이 있어요. 이게 이제 D라는 이제 분별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기죠. 생성기 신경망, 분별 신경망 두 개가 있었잖아요, 걔네. 이 G는 이제 가짜 샘플을 막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되면 나중에는 분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근사한 가짜 샘플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자, 이런 겐이라는 구조에서 준지도 학습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G가 만들어내는 가짜 샘플에 가상의 부류를 하나 부여를 해요. 지금 우리가 C개 부류가 있다고 그러면 C 플러스 1번째 가상의 부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짜 샘플. 그렇게 하고, 이 분별기 뒤에 우리 목적 함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겐에 보면 목적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 놈을 이제 살짝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항이 세 가지예요. 항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가짜 샘플을, G가 생성해내는 가짜 샘플을 C 플러스 1번째 부류로 배정하는 이제 그런 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 XU라는 샘플이 C 플러스 1번째 부류에 배정되는 것을 막는 그런 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이 XL에 들어있는 샘플은 해당 부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YL에. 그래서 제대로 된 부류로 배정하는 그런 항. 해서 그 세 개의 항을 가진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그 목적 함수를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요. 이게 이제 겐을 이용한 준지도 학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399쪽이에요. 이제 이것은 아디와타나,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바로 이 구조를 구현을 하고 실제 성능을 측정한 그런 논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엠리스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엠리스트는 부류당 한 6,000개 샘플이 훈련 집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씩만 쓴 거예요. 한 개씩만. 부류당 한 개씩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그런 훈련 집합이죠. 그 훈련 집합만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준지도 학습을 했는데 정확도가 84%. 굉장히 놀라운 그런 효과를 얻은 거죠. 부류당 10개씩 썼어요. 그러니까 총 100개 샘플만 훈련 집합이 들어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그 정확률이 한 98% 가까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꽤 효과가 있는 그런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알고리즘으로 셀프 러닝 자가학습이 있는데, 얘는 자 입력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XL, YL
그 다음에 XU, 그 다음에 학습기란 F가 있고, 뭐 선택 비율 R이 있어요. 그러면 출력은 이 레이블이 없던 XU에 해당하는 이제 YU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이 안 된 샘플한테 일일이 레이블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꽤 정확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선 XL과 YL, 즉 레이블이 있는 샘플만 가지고 학습기 F를 학습한다. 이 학습기는 뭐 CNN 될 수도 있고 MLP가 될 수도 있고 뭐 적절한 어떤 그 학습 모델이죠. 학습을 해요. 학습을 마치면 학습을 마친 F를 가지고 XU를 분류를 하는 거죠. XU를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제 출력이 나오잖아요, 레이블이. 그래서 YU를 알아낸다. 자, 이 YU 중에는 제대로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 쓸만한 것만 그 R%를 추려내는데 뭘 보고 추려내냐면 그 신뢰도가 높은 이 학습기가 출력해주는 신뢰도를 보고 신뢰도가 높은 거 상위 R%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걔는 꽤 믿을만하다. 새로 부여된 레이블 정보가. 그래가지고 그놈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XU에서 빼내고 XL에다가 그 상위 R%를 추가를 하는 거죠. 레이블 정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부를 취해서 추가를 하고 추가된 그거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고 또 YU를 알아내고 또 상위 R%를 또 취해서 또 추가를 하고 뭐 이것을 적절한 순간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이제 그 X표로 되어 있는 것은 레이블이 안 된 샘플들이에요. 그리고 레이블된 샘플이 딱 하나씩 있다. 그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이제 두 개의 불이죠. 이런 가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루프를 한번 돌으니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X표. 얘들이 이제 레이블이 됐어요. 제대로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 파란 것들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이제 준지도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밑에처럼 루프를 한번 돌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한번 돌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꽤 곤란한 오히려 그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이제 샘플이 하나 추가가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가상의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가학습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트레이닝이라고 이제 협동학습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학습기가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협동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이건 일단 특징 공간 X를 이제 두 개의 부분 공간 X 서브셋 1하고 X 서브셋 2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피처가 12개가 있다 그러면 피처 서브셋 6개. 그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서브셋 1. 나머지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서브셋 2. 피처 공간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부분 공간을 나누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트레이닝에서는. 구분한 다음에 XL을 이제 X 익스펜드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XU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하는데 X 익스펜드를 가지고 학습기 F1을 학습을 하는데 특징의 부분 공간 X 서브셋 1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기 F2는 X 서브셋 2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을 마치면 F1을 가지고 XU를 분류하고 F2로 XU를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면 레이블 정보가 생기겠죠. 그러면 F1의 분류 결과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Q개 샘플을 XU에서 XExpand로 옮긴다. F2도 비슷하게 한다. 그럼 이제 XExpand가 좀 커졌죠. 그럼 그놈을 가지고 또 반복을 하고, 좀 더 커지고, 또 반복을 하고. 자, 이런 방식이다. 방식을 약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서로 가리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XExpand를 1, 2를 구분을 해가지고, XExpand 1을 가지고 F1을 학습을 하고, XExpand 2를 가지고 F2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분류를 하고, 이제 F1의 분류 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XU에서 XExpand 2로 옮기고, F2의 분류 결과를 가지고는 XExpand 1로 옮기고.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놈을 가지고 다른 학습기를 가르치고, 또 상대방 학습기는 또 나를 가르치고, 뭐 이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한 예시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류가 있는 샘플,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또 다른 부류에 속하는 샘플.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레이블이 있는 샘플이고, 여기 이제 속이 비어있는 하얀 노드들은 레이블이 없는 그런 샘플들이죠. 샘플 간의 거리 같은 걸 계산을 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유클리디언 거리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든지, 분수를 취해준다든지 이러면 유사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엣지에 있는 값이 이제 유사도 값이에요. 유사도 값. 그래서 값이 크면 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고, 값이 작으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모든 샘플의 쌍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든다.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 모든 쌍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n제곱이니까, 만약에 훈련 집합이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만 곱하기 100만이니까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메모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샘플마다 K 최근접 이웃을 구해가지고, 예를 들면 K가 5라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5개에 대해서만 뭐 엣지를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죠. 자, 최소 분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프 이론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 분할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분할선을 찾는다. 최소 분할은 뭐냐면, 지금 여기 분할선을 이렇게 그림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데,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노드를 이렇게 끊어야 되죠. 끊어야 되는데, 누구를 끊냐면 값이 작은 애들을 찾아가지고 끊는 거죠. 참, 이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엣지들을 3개를 끊으면 2개의 부분 그래프로 분할이 되죠. 근데 이 엣지를 다 합치면 1, 2, 2, 5잖아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는 저게 이제 최소의 분할선이 돼요.
이런 분할선을 찾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찾는 알고리즘. 그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분할선을 찾은 다음에 이 부분 그래프에 있는 레이블이 안 된 애들은 이제 파란 레이블로 부여를 하고 이 반대쪽에 있는 애는 이제 빨간 레이블로 부여를 하고 뭐 이런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변환이라는 기법도 있는데 이 기법도 아주 단순한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일단 XL하고 XU만 가지고 즉 레이블 정보를 무시를 하고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을 하는데 이때 새로운 표현으로 변환하는 거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더 유리한 새로운 표현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변환하는 방법은 온갖 방법이 있죠. 가장 단순한 방법이 이제 주성분 분석, PCA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우리 6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환 방법 같은 걸 공부를 했죠. 그 중에 적절한 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표현으로 이제 변환을 한다. 자, 이때 어느 공간으로 변환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좀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이제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표현으로 이제 변환을 했다고 그러면 XL을 레이블이 있는 애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그럼 XL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공간 자체가 이제 더 유리한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XL과 YL을 가지고 실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공간에서. 자, 그러면 단계 1에서 더 유리한 표현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자, 6.5절이나 6.6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법들은 대부분 이제 층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해가지고 얕은 변환이에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7.2절에서는 우리가 오토인코더를 여러 층으로 쌓는 그런 기법들을 공부를 했죠. 뭐 이런 경우는 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적층 이렇게 한 층씩 쌓는 이런 기법을 안 쓰더라도 오토인코더 같은 걸 깊은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더 유리한 표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핵심은 이때 변환을 할 때 XL만 쓰는 게 아니라 XU도 같이 쓴다. 이 단계 1에서 XU가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이블이 없는 애가. 그 다음 뭐 밀집 지역 회피 이런 기법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랜스덕티브 SVM인데 자, 왼쪽은 레이블이 있는 샘플만 가지고 SVM을 찾아낸 거예요. SVM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이제 커널 기법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 마진이 가장 큰, 이 마진이, 이쪽 부류하고 이쪽 부류, 서로 다른 부류의 마진이 가장 큰, 그 사이의 공간이 가장 큰, 그걸 알아내는 게 SVM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 왼쪽은 이제 이런 애들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XU, 레이블이 없는 샘플까지 같이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SVM을 찾아냈는데 기대컨대 오른쪽에 SVM이 훨씬 성능이 좋지 않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왜 밀집지역 회피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 샘플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떤 부류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 휴전선으로 치면 휴전선 같은 비슷한 샘플들이 없는, 사람 인적이 드문 뭐 이런 데는 부류와 부류 간의 어떤 경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 분류 결정 경계가 통과하는 것을 회피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밀집이 안 돼 있는 이런 지역의 결정 경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밀집 지역 회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트랜스덕티브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6장에서 그 아이소맵, 그 다음에 LLE, 그 다음에 TSNE 이제 이런 기법들이 이제 트랜스덕티브다 그랬는데, 트랜스덕티브는 뭐냐면 오늘 퀴즈에도 나왔죠. 트랜스덕티브 이렇게 쓰면 이제 점수를 받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제 그런 학습 모델을 트랜스덕티브 모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이제 트랜스덕티브가 붙었으니까, 자, 이 트랜스덕티브 SVM이 알아낸 결정 경계예요. 밀집 지역을 회피해가지고. 그럼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하나요?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점에 샘플이 하나 들어오면 이 빨간색 부류로 분류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어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스덕티브는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못하는 그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밀집 지역 회피를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SVM, 그걸 그냥 트랜스덕티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상의 혼란은 없어야 되겠습니다.